안녕하세요. 자, 사회복지조사 방법론 이제 11주 강의입니다. 자, 벌써 이 책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죠. 이 책이 분량이 좀 얇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영상 그리고 다음 주 영상까지 하면은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은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간고사 이후에 이게 중요한 분야가 두 개 정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배우는 표본 추출하고 지난번에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이제 타당도, 신뢰도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말고사 직전에 아마 이변이 없으면 저번처럼 강의실에 가서 제가 기말고사 문제를 알려드릴 때쯤에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범위를 좀 좁혀서 그 사회복지사 시험이라든가 뭐 앞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것만 제가 또 시험에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본 추출은요, 이 기록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통령 여론조사하고 그 지방선거, 이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때 이제 보통 우리가 방송에서 하루 종일 하잖아요.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뭐 당선 유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선 확실 이런 거요. 자, 이런 거를 할 때 그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는 이제 그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보통 이제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요. 자, 그게 일종의 표본 추출이라고 보면 거의 정확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 이 선거 여론조사가 흔히 말해서 적중률이 높은 편이냐면은 우리나라 모든 투표소에 조사원들이 다 가 있잖아요. 그날만큼은 조사원들이 다 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동원해서 어찌 보면 여러분 이건 공정하게 조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그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 교육을 잘 받은 이제 그 조사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사원이 봤을 때 아, 난 저 사람 하고 싶어, 이 사람 하고 싶어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사전 교육을 받을 때 뭐 어떤 사람을 자 선택한다, 이런 사람은 선택한다, 이런 규칙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없이 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적중률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의 대표적인 사례는 오늘 수업만큼은 그냥 선거 여론조사로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가장 표본도 많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그러니까 이게 좀 공정하다는 표현이 이상한 건데 잘 고른, 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쏠리거나 이렇게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골고루 잘 고른 그런 표본이라고 보시면 거의 100% 정확합니다. 자, 131쪽에 맨 위에 줄이요. 자,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대상으로부터 연구 대상 전체에서 자료를 수집하면은 전수조사, 일부에서 자료를 수집하면 표본조사라고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전수조사는 그 얼마 전에 이런 게 있었죠. 자, 그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말고요.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교육부에서 학교 폭력 실태 전수조사라고 하면은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너 학교 폭력 당한 적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그거는 전수조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학교 폭력 전수조사는 이제 전체조사 개념인 거고, 자, 표본조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한 집단에서 얼마를 뽑아서 하는 것을 일부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수조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오차가 난다 안 난다의 개념이 거의 없는 반면에 이제 표본조사 같은 경우는 그 전체에서 어떻게 뽑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1쪽의 맨 아래줄입니다. 맨 아래 문단이요. 표본 추출은 자,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시 말해서 표본의 대표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자, 표본의 대표성 문제는 조사 설계 타당도 가운데 외적 타당도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일반화 여부하고도 관련이 된 건데, 우리 강의 자료에 보면은 1번에 전수조사는 전체조사, 표본조사는 일부조사, 그리고 표본은
대표성 확보가 핵심이다. 자, 아무래도 이게 특정한 데 치우치거나 쏠리거나 또는 특정한 사람을 아예 뽑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은 대표성 확보가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 표본이 얼마나 모집단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이거를 선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그 조사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복지관의 이용을 한 번 이상을 했던 사람을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용객 전체를 조사한다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의 개념이기도 한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자, 이거 좀 해주세요. 아, 나 이거 싫어요. 그러면은 할 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자, 뭐 자발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복지사 분들께서 좀 부탁을 해야 이제 작성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임의 선정하는 결과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 이용하는 사람들 전체 중에서 자, 몇 명은 빼고 자, 이 사람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좁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임의 표본 추출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본 추출하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응답해주고 있는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한다기보다는 응답자를 많이 늘려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양쪽이 대칭되는 이 표준 정규 분포의 모습을 보이게 하려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표준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충분히 자, 조사 대상자가 확보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132쪽에 표본 조사의 장단점인데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전수 조사에 비해 표본 조사의 장점은 첫째, 자,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자, 규모가 굉장히 큰 전수조사에 비해 자,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결코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들지 않습니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 정치 이제 하시려는 후보들이 여론조사를 이제 좀 이렇게 의뢰하려고 그러면 그 비용을 듣고 굉장히 놀라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전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역구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려고 할 때 그 비용을 듣고 굉장히 놀라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비용 문제가 생각보다는 크게 듭니다. 자, 그리고 자, 둘째, 모집단이 너무 넓은 경우, 그리고 모집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한다.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강의 자료 2번입니다. 자, 표본이 충분히 크고 대표성이 있다고 가정이 되면 전수조사 결과하고 같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10,000명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조사한 거나 10,000명 중에서 골고루 잘 추출한 거하고 조사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표본조사로 대체하는 거고 그 대표적으로 정교하게 조사하는 거를 자, 이제 우리 선거 여론조사, 특히 전국 단위의 선거 여론조사는 거의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2쪽에 맨 아래요. 자,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자, 모집단의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행할 작업은 모집단을 확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사회복지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나름대로 복지관 이용자 명단을 다 가지고 있다가 자, 안녕하세요. 오늘 김영재 자, 이용자님 요거 좀 해주세요. 표시하고 우리가 선거인명부 다 가지고 있듯이 이거를 빠짐없이 다 한다 그러면 전수조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사회복지관은 그래도 돼요. 사회복지관은 그래도 이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한 1,000명이다 그러면 날짜를 오래 두고 정말 한다 그러면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133쪽의 맨 위에 줄처럼
백화점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들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133쪽의 표본 추출 틀의 결정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이 전체 조사하고 싶은 모 집단에서 이거를 어떻게 표본을 잘 뽑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하자. 그 얘기가 표본 추출 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은 그 규모가 큰 여론조사 이제 기업에서는 항상 물어볼 수 있는 그 표본 추출된 사람들이 있어요. 전국별로. 골고루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몇 명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규모, 그 다음에 그 신뢰성을 좀 담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김영재가 사장인 여론조사 기관은 언제든지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연락했을 때 응답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다 하고, 자, 다른, 홍길동이라는 그 사장님이 운영하는 데는 언제든지 조사 대상자가 1000명인데 하고는 달라요. 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아야 무조건 유리해요. 그래서 표본 추출들을 그 중에서, 자, 예를 들어서 1000명을 진짜 다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뭐 20대 몇 명, 30대 몇 명 이렇게 뽑아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 나름대로 연구 주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확정하고, 자, 표본 추출 틀, 자, 표본 추출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하고, 뒤에 약간 어려워요. 자, 어려우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